이렇게 시장을 환호하게 만든 중동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는 전쟁 시작 106일 만입니다. 예고된 대로 19일 합의문에 서명하고 그 뒤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방식인데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이게 이번에는 미국 측의 일방 통보가 아니고 이란 측에서도 발표가 나왔죠. 함께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과의 합의가 마무리됐다며 해협 개방과 봉쇄 해제를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 차관도 국영방송에서 종전 양해각서 문안이 최종 확정됐다며 영구적, 즉각적 종전을 선언했는데요. 중재 역할을 맡은 파키스탄의 총리도 양측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했다며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종전 합의문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분명히 참석할 계획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올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 측에선 대미 협상을 주도해온 무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참석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도 다시 열리죠.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합의문 서명 후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협 통행량이 실제로 정상화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언급했듯 기뢰 제거부터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자유항행을 주장하는 미국과 달리 이란 측이 여전히 해협 통제권 유지를 주장하는 것 역시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핵물질 처리와 제재 해제 등 예민한 쟁점들은 향후 60일간 후속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이란 외무차관이 이번 합의는 불신을 전제로 작성됐고 우리는 방아쇠에 손을 올리고 있다고 경고한 만큼 갈등이 재점화되며 재봉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계속 자제할 수 있느냐도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중동 전쟁의 종료는 앞서 증시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국내의 반응과 영향력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우선 종전 발표 직전에 청와대에서 먼저 메시지가 나왔죠. 네, 청와대는 미국, 이란 양측의 합의가 타결돼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조속한 개방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노력을 지지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을 위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유 수입 중동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 최악의 에너지 공급 위기는 피하게 됐다는 건 고무적인 상황인데요. 유가 변동성 축소, 해상 운송 비용 안정으로 특히 원재료 수입 비중이 큰 정유와 석유화학, 철강, 항공업계의 긴장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네, 그 청와대 말대로 이제 합의 가능성이 정말 커졌습니다. 우리 경제 입장에서 이 상황이 리스크의 해소를 넘어서 새로운 기회가 될 거란 기대도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종전 이후에 뒤따를 복구 사업에서인데요. 원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한 이란의 에너지 시설, 인프라 재건 과정에서 건설과 플랜트, 발전 설비, 그리고 조선업계가 새로운 수주 기회를 엿볼 수 있어서입니다. 이번 종전이 단순한 전쟁 종결을 넘어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한데요. 또한 종전 국면으로 원화 약세 압력이 일부 줄기는 했지만 달러 원환율 반동성 우려가 여전한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원화의 기초 체력을 키워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는 무사히 상장하며 첫날 20% 가까이 급등해 뉴욕 증시 시가총액 6위에 안착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투자자 청약을 받았던 미래에셋증권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개인 투자자 물량을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하면서 금융감독원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연입니다. 네, 우선 영주 배정을 둘러싼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스페이스X 상장 대표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는 미래에셋증권의 공모주를 단 한 주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강력한 항의에도 골드만삭스는 묵묵부답인 걸로 전해집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번 공모주 인수단으로 참여했는데요. 당초 3억 1,200만 달러, 우리 돈 4,7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배정받을 걸로 예상하고 국내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지만 무산된 겁니다. 미래에셋 측은 그제 새벽 고객들에게 청약 증거금을 전액 환불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게 청약에 나섰던 투자자들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네, 일단 미래에셋의 청약 금액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배정 과정에서 밀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래에셋과 같은 물량이 배정됐던 일본 미즈호증권은 62억 달러 규모를 신청해 공시된 물량의 7배인 22억 달러어치의 공모주를 받았습니다. 미주호의 경우 미국 법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미래에셋의 협상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익 파악에 나선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의 향후 대응과 투자자들에게 배정 무산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알렸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투자 열풍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재산 분할 소송이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입니다. 2차 조정기일이 오후 열리는데 SK의 주가 급등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오늘은 두 사람이 모두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죠. 그렇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이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 1부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첫 조정기일에는 노소영 관장만 출석했는데 이번에는 최태원 회장도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건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입니다. 앞서 2심에서는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 3,800억여 원을 지급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노 관장 측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불법 자금인 비자금 유입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오늘 조정에선 재산분할의 규모, 방법, 기준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재판에서 SK 주식은 어떻게 변수가 되는 겁니까? 네, 최대 쟁점은 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할지, 인정한다면 가액을 언제 시점으로 산정할지입니다. 기준 시점에 따라 가액이 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어서입니다. 항소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기준으로는 16만 원대였지만 최근 주가는 60만 원대까지 올라 가치가 큰 폭으로 뛴 상황입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 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아울러 분할 대상이 되더라도 2024년 4월 기준으로 가액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이 양육과 가사노동으로 경영을 뒷받침한 기여를 인정해 공동재산으로 봐야 하고 가액 산정도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 변수, 금리 상황 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증시의 상승과 맞물려 빚을 동원한 투자도 커진 상황인데 여기서 증권사들이 금리를 속속 높이는 모습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이익 구간을 위한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손실을 봤을 때의 타격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증권사의 신용융자가 대표적인 B2 상품이죠. 상황 어떻습니까? 네, 메리츠증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일반 위탁 계좌의 신용거래 융자 이자율을 기존 대비 최대 0.1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란 증권사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빌리는 걸 말하는데요. 이에 따라 8에서 15일 이자율은 기존 7.55%에서 7.70%가 됐고요. 특히 90일 초과 이자율의 경우 9.45%에서 9.60%가 되며 거의 10%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중인데요. 이와 함께 증권사들도 인상 대열에 합류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메리츠증권의 이자율 인상 이후로 증권사들의 인상이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도 투자자들의 B2 규모는 잘 안 줄어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지난 11일 기준 36조 6,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인 38조 원보다는 소폭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땐 10조 원 가까이 불어난 상황인데요. 한 달 넘게 잔고가 36조 원을 웃돌면서 B2 열기가 쉽게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증권사 금리가 오를 경우 B2족들의 이자 부담을 키울 수 있는데요.
증시 변동성도 지속되는 만큼 과도한 비투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금리의 영향력을 좀 넓혀보겠습니다. 금리 상승기가 되면 대출 부담이 컸던 취약계층부터 부실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실제 취약계층의 대표격인 자영업자들의 연체액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구체적인 최신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인영 의원 실자료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액은 1,138조 9,700억 원입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0.5% 늘었습니다. 이들 중 빚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채무 불이행자는 16만 920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5.1% 줄었는데 오히려 연체액 규모는 늘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액이 올해 들어 벌써 8% 가까이 불었는데요.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네, 어떻게든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탈출하고 특히 감당 안 되는 문제가 쌓인 사람들이 남았다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상황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해 말 연 2.953%에서 일주일 전 3.94%까지 급격히 올랐고요. 지난 4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달 대비 3.6% 줄어드는 등 매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출 부담을 진 자영업자 중 고령자가 많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입니다. 6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406조 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2.5% 늘어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증가했습니다. 같은 연령대 채무 불이행자 수도 지난해 말 38,739명에서 38,999명으로 늘었고 대출액은 무려 19.5% 급증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상당수가 생계형 창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해 경기 변동과 금리 상승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부동산 제도와 얽힌 소식들로 이어가겠습니다. 청약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생아 특별공급인데 민영주택은 특히 신혼부부 면서 신생아가 있어야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문제가 사라진다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는 아니어도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부라면 청약 신청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 신설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청약에는 따로 신생아 특공이 있었지만 그동안 민영주택에는 신생아 특공이 별도로 있진 않았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일부인 8%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적으로 주는 방식을 썼는데요. 문제는 신혼부부를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로 보고 이 조건을 만족해야 특공 신청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즉 2세 미만인 자녀가 있어도 혼인신고한 지 7년이 넘은 부부는 민영주택 신생아 특공에 도전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이에 정부는 민영주택 특공 물량의 10%를 신생아 특공으로 별도 배정해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변화되는 구체적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가 신생아 특공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세 미만 자녀에는 태아는 물론 입양 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또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 기준은 생애 최초 특공처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입니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회사 돈으로 빌린 주택인데 사장이나 가족이 개인적으로 쓰고 돈은 계속 회사가 되는 경우고 실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적잖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결국 세금 문제로 이어지는데 국세청이 재정경제부에 관련 서류 제출 의무화를 건의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그간 법인 임차주택이 조세 회피의 사각지대였죠.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법인 임차주택 사용 명세서 제출 의무화와 서식 신설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세법상 대표자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쓰는 주택의 유지비와 관리비, 사용료 등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직원 사택이나 복리후생 명목으로 처리한 뒤 실제로는 특수관계인이 쓰는
편법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뿐 아니라 해당 관계인의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보유주택과 달리 임차주택은 실제 사용자를 서류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앞서 관련 지적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이에 국세청이 세무검증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로 나선 겁니다. 네, 하지만 문제 없이 임차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번거로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직 재경부가 건의를 수용할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신고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는 성격인 만큼 설계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의무화가 될 경우 주택 사용자나 대표자 주주와의 관계, 개인 부담액 등이 명세서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대상을 모든 임차주택으로 할지 임원 사택 등 특정 유형으로 좁힐지 등은 재경부 검토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법인 소유 고가주택에 대한 전수점검도 진행 중인데요. 점검 결과는 연내에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지훈구입니다. 최근 노사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파업에 한 발 다가간 현대자동차 노조가 협상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직접 압박하기 위한 면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노조와 장관의 면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네, 지난달 말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일 울산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했습니다. 김 장관이 이날 오전 울산 동부 고용노동지청 개청식에 참석하는 거에 맞춰서 따로 만난 건데요. 노조에 따르면 이날 갑작스럽게 만난 게 아니라 사전에 면담 일정을 조율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면담 자리에서 현대차 노조는 김 장관에게 올해 임금 단체 협상에서 노사 간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핵심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종철 지부장 등 현대차 노조 간부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도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히 노조가 정년 연장 안건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면담 자리에서 정년 연장과 관련해 노조가 요구하는 건 임시방편 고용연장 형태가 아닌 정상적인 정년 연장이란 취지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교섭 과정에서 현대차 노조는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해서 정년을 최장 65세로 연장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측은 정년 연장 법제화 이후에 논의를 하고 사회 인식을 고려해서 선제 도입은 안 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년 연장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시기를 미뤄서 조만간 발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 김 장관도 논의가 상당히 속성돼 노사와 정부의 결단만 남아있다며 상반기 결론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한 현대차 노조는 오늘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오는 25일에는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실력 행사 소순에 돌입합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으로 주목받았던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정부가 본격 검토합니다. 이른바 M자 탈모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공론화에 나서는 건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지금 보건복지부 내 탈모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어떻습니까? 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4일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국민 참여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강보험은 원형 탈모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환자가 가장 많은 안드로게성 탈모, 이른바 M자 탈모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정의겸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탈모도 청년에게는 중증 질환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급여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탈모에 민감한 20대부터 30대까지 청년층에 한해 건보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시 재정 소용 등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다만 적용 대상과 본인 부담률 또 지원 범위 등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안드로게성 탈모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담배값의 인상 가능성도 언급됐다면서요? 네, 정 장관은 전자담배와 합성 니코틴 제품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을 모두 활용한 새로운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이후 11년째 동결된 담배값 인상과 관련해 가격 정책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현재 담배값의 약 74%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만약 인상이 추진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분담금이라는 조정을 하는 방식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당장 담배값 인상이 결정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농협이 한우 농가에 공급하는 사료값을 기습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생산비 부담이 커지게 된 농가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오름세인 축산물 가격도 더 자극을 받게 됐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우선 사료 가격이 얼마나 오릅니까? 네, 농협사료는 오늘부터 한우를 포함한 모든 축산물 사료 가격을 킬로그램당 39원, 8% 가까이 인상했습니다. 농협 측은 이 같은 인상 공지를 불과 나흘 전인 지난 11일 농가에 전달했는데요. 한우협회는 일방적인 기습 통보로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도 정면으로 역행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조직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도축 목적의 비유구와 송아지 번식을 위한 번식호 생산비는 약 4년째 마리당 약 100만 원의 순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결론적으로 소비자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인데 가뜩이나 최근에 한우 가격이 좀 오름세죠. 네, 한우 등심 소비자 가격은 1년 전보다 15% 오른 상황입니다. 한우뿐 아니라 계란, 닭고기를 중심으로 축산물 전반이 가축 전염병 영향과 출하 물량 감소 등이 겹치면서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반적으로 1년 전보다 3% 오름세인 반면 축산물은 2배 가까운 5.8%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된 데다 복날과 휴가철이 겹쳐 축산물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1년 넘게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돼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 일자리가 2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국가통계포털과 경제활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상용 근로자는 1,67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7천 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19만 7천 명 감소하면서 지난 2020년 12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에너지 바우처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나 도시가스 등 냉난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1인 가구의 경우 29만 5,2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 1,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